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질문이랑 모범 답변 예시들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신입 수준에 맞춰서 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데브옵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핵심 개념들이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신 분들께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답변들 속에 숨어 있는 핵심 지식 그리고 어떤 통찰들이 있는지 좀 뽑아내보고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뭘 갖춰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기세 체리픽 명령어에 대한 거네요. 이거 좀 남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리고 진짜 꼭 써야만 하는 상황은 언제냐? 이걸 묻고 있어요. 이거 실무에서도 가끔 얘기 나오죠? 네, 맞아요. 이 답변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체리픽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긴급 상황 아니면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막 쓰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답변에서도 지적하듯이 커밋 히스토리가 지저분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원본 커밋을 그냥 복사해오는 방식이다 보니까요. 똑같은 내용인데 해시값만 다른 커밋들이 여기저기 생겨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같은 변경인데 다른 커밋으로 여러 브랜치에 막 존재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걸 병합하려고 할 때, 네. 예기치 못한 충돌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가 어떻게 바뀐 건지 이력 추적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피처 브랜치에 있는 커밋 하나를 메인에 체리픽 해놨는데, 나중에 그 피처 브랜치 전체를 메인에 합치려고 하면, 어, 이거 이미 반영된 건데 하면서 꼬일 수 있다는 거죠. 답변에서도 이게 브랜치 전략의 일관성을 해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뭐 어떤 기능이 언제, 왜 배포됐는지 따라가기가 어려워진다는 경험담도 같이 있고요. 그렇군요. 무분별하게 쓰면 나중에 뒷수습이 더 힘들어진다. 이런 경고로 들리네요. 그럼 답변에서 말하는 정말 필요한 유일한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긴급 핫픽스, 헛픽스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운영 환경에 진짜 치명적인 버그가 터졌어요. 근데 그 버그 추정 커밋은 이미 다른 개발 브랜치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브랜치에 있는 다른 기능들은 아직 배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딱 그 버그 고친 커밋 하나만 체리픽으로 쏙 뽑아와서 긴급하게 배포하는 거. 이게 합리적인 사용 예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긴급성, 그리고 선별성인 것 같아요. 기준이 아주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능 개발이나 코드 옮길 때는 쓰지 말고 정말 예외적인 진짜 급할 때만 딱 제한적으로 써라 이런 메시지군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풀 리퀘스트 뭐 줄여서 PR이라고 많이 하고 기틀랩에서는 멀지 리퀘스트, MR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대체 뭐고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요. PR이나 MR이 그냥 내 코드 합쳐주세요.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코드 품질 관리랑 팀 협업의 아주 중요한 중심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답변 내용을 보면 PR을 통해서 코드 리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CI 같은 거 연동해서 자동화된 테스트 같은 검증도 거치고요. 또 변경 이력도 다 추적되고 심지어 코드 라인별로 토론하고 피드백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답변에 보니까 학교 팀 프로젝트 경험담이 있던데 그거 좀 인상 깊더라고요. PR 없이 막 작업하다가 누가 작업한 거 덮어쓰고 난리 났었는데 PR 도입하고 나서는 충돌도 줄고 서로 코드 보면서 배우는 효과까지 있었다고요. 이게 딱 PR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 같네요. 맞아요. 특히 데브옵스 관점에서 보면 PR은 일종의 품질 게이트, 퀄리티 게이트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테스트 통과해야 함, 리뷰어 2명 이상 승인해야 함 이런 조건을 걸어두는 거죠. 브랜치 보호 규칙, 브랜치 프로텍션 룰이랑 같이 쓰면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만 메인 브랜치의 코드가 합쳐지도록 강제할 수 있으니까요. 배포 안정성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코드 합치는 걸 넘어서 어떤 정해진 품질 기준을 통과하는 절차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답변자가 근데 뭐 복잡한 PR 템플릿 만들거나 아주 정교한 자동화 검증 설정 같은 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실무에서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진짜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상황인데요. 동료가 실수로 로컬에 했던 자기 작업 내용을 원격 저장소의 메인 브랜치에다가 포스푸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신 변경 사항이 싹 날아갔을 때 git 리플로그 이걸 써서 어떻게 복구할 거냐 단계별로 설명하라는 거네요.
아휴, 이건 진짜 일어나면 안 되죠. 근데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복구 방법을 알아두는 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의 핵심은 리플로그가 로컬 저장소에서 헤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이력을 전부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커밋을 날리거나 브랜치를 잘못 되돌렸을 때 이 리플로그를 보면 복구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로컬에서의 기록을 뒤져보는 거군요. 네. 복구 단계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1단계. 일단 상황 전파하고 추가 작업 중단. git 스테이터스나 길 로그로 현재 상태부터 확인하고 팀원들한테 빨리 알려서 더 이상 푸시나 풀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2단계. 리플로그로 복구 지점 찾기. 터미널에서 git 리플로그를 딱 치면 헤드가 이동했던 기록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force 푸시하기 직전에 정상 상태 커밋 해시, 헤드 at 숫자 옆에 있는 긴 문자열을 찾아냅니다. 3단계. 안전하게 로컬에서 복구. 혹시 모르니까 일단 백업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git checkout -p, 리커버리 백업, 찾아낸 해시, 그리고 다시 메인 브랜치로 돌아와서 git reset hard, 찾아낸 커밋 해시, 이걸로 확 되돌리는 거죠. 일단 내 컴퓨터에서 먼저 안전하게 복구를 하는 거군요. 그럼 원격 저장소, 그러니까 공유하는 서버 쪽은 어떻게 하죠? 네, 그게 4단계 신중하게 원격 저장소 복구인데요. 여기서 답변자가 git push force with lease origin main 이걸 쓰라고 강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포스 옵션은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뭘 올렸든 말든 그냥 내 걸로 덮어 써버리거든요. 근데 포스 위드 리즈는 내가 마지막으로 서버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누가 다른 걸 푸시하지 않았을 때만 강제 푸시를 허용해요. 훨씬 안전하죠. 다른 사람 작업 날려먹을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오, force with lease. 이거 진짜 실무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옵션이네요. 답변 보니까 본인도 예전에 리셋 하드 잘못 썼다가 리플로그로 살려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애초에 브랜치 보호 정책을 설정하거나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게 좋다는 예방책도 같이 제시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큰 팀에서 더 복잡하게 꼬였을 때 복구 전략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더 배우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이번엔 브랜치 전략 얘기네요. git flow.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이 뭐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 전략을 선호하냐,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입니다. 이거 팀 상황 따라 정말 선택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서 답변자의 핵심 주장은 git 플로우는 좀 복잡하고 느려서 요즘처럼 빠른 CI/CD 환경에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점으로는 브랜치가 너무 많다는 거, 마스터, 디벨롭, 피처, 릴리즈, 호픽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복잡하고 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배포가 되니까 피드백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포 속도도 느려진다는 점, 그리고 브랜치가 많다 보니 병합 충돌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답변자가 예전에 한 4명 정도 되는 팀 프로젝트에서 뒷플로우를 써봤는데 브랜치 관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고 특히 그 릴리스 브랜치 만드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졌다는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네요. 네, 그래서 대안으로 기틀로우를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첫째, 단순하다는 거. 메인 브랜치랑 그때그때 만드는 피처 브랜치 딱 두 종류로 관리하니까요. 둘째, 배포가 빠르다는 점. 피처 개발 끝나면 바로 PR 보내서 메인에 합치고 배포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지속적 통합, CI랑 잘 맞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메인 브랜치는 항상 언제든 배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피처 브랜치에서만 작업하고 메인으로 합치는 아주 간결한 흐름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git 플로우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네요. 이걸 잘 쓰려면 지속적 배포, CD 환경이 좀 갖춰져 있어야 하고 테스트 자동화도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고 팀 규모도 비교적 작을 때 10명 이하 정도 더 적합하다, 이런 전제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골라 써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주 큰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금융권처럼 규제가 엄격한 곳 또는 여러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git 플로우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고 또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가려는 자세인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역량이 뭐냐라고 묻고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핵심을 짚어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답변자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랑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사실 개발부터 운영까지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기술적인 문제 혹은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특히 장애가 터졌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복구하는 능력이 서비스 안정성에 그냥 직결되니까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데브옵스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쿠버네티스니 새로운 CI/CD 툴이니 클라우드 서비스니 이런 새로운 기술, 도구, 방법론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려는 자세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학습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예시로 예전에 덕거 컨테이너가 자꾸 죽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껐다 키는 게 아니라 로그 파고들고 막 분석해서 결국 근본 원인이 애플리케이션 버그였다는 걸 찾아냈던 경험을 들었네요. 단순히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진짜 원인을 찾으려는 자세, 좋아 보입니다. 학습 전략으로 기본기, 리눅스, 네트워크 같은 거를 탄탄히 하고 직접 해보는 실습 위주로 공부하고 배운 건 꼭 문서로 남기는 습관을 들인다고 제시한 것도 꽤 구체적이어서 좋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어요. 개발팀, 운영팀, 심지어 비개발 직군하고도 효과적으로 소통해야 하니까요. 또 시스템 전체를 보는 시각, 시스템 싱킹 또 강조합니다. 개별 기술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성능, 보안, 비용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답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게 본인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주 큰 규모의 시스템 운영 경험이라든지 심각한 장애를 직접 겪고 해결해본 경험, 아니면 비용을 막 최적화해본 경험 같은 건 부족하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걸 빨리 배워보고 싶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5년 뒤에는 기술 전문성이랑 비즈니스 이해도 같이 갖추고 데브옵스 문화를 잘 전파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히고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답변 예시들을 쭉 훑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깃 잘 다루는 것 같은 기술적인 능력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정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분석력, 그리고 또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계속 배울 수 있는 자세, 마지막으로 팀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까지 정말 여러 방면의 역량이 다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네요. 맞아요. 특히 그냥 저 이거 알아요 하고 지식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게 왜 중요하고 실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본인 경험이나 생각과 잘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채워나가겠다 하는 그런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태도가 신입 레벨에서는 특히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도구 사용법 아는 걸 넘어서 이게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어떤 역량을 더 키워나가야 할지 고민하시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깃 전략이라든지 코드 리뷰 문화, 또 문제 해결 방식 같은 것들은 결국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이라는 실제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고 만들어가는 건데요. 기술적인 지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데브옵스의 협업과 소통이라는 원칙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